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354페이지 결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공기는 이 습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액체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체 상태인 수증기 상태로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일정한 온도가 되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노점 온도인데, 이 노점 온도보다 차가운 건축물의 표면과 접촉하게 되면 이 물방울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결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로는 원인은 그 6가지가 복합적으로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가 힘든 분들은 한옥과 아파트를 비교해서 학습을 하시면 조금 편리합니다. 그래서 한옥에 사실 때하고 아파트에 사실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실내의 온도차가 발생하죠. 한옥의 경우는 창호지로 실내와 실외 공간을 구분하기 때문에 별로 온도차가 나지 않았습니다. 실내도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차가 적은 반면에 현재 아파트는 좋은 샤시를 설치하고 단열재를 공사하다 보니까 실내하고 실외하고 온도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밖에가 영하 10도씨가 되더라도 안에는 영상 20몇 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결로가 생길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실내의 습기의 가다 발생입니다. 현대식 아파트의 경우는 욕실이나 주방이나 이런 것들이 실내로 들어왔죠. 습기가 가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족관이나 또는 식물 같은 걸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다한 습기 발생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엔 한기 부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창호지 이 문은 일반적으로 한기를 안 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고 생활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아파트에 입주해서도 한기를 자주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한기 부족으로 실내 습기가 실외로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가그 창호진 한옥의 경우는 습기가 그냥 투과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현행 아파트는 유리와 같은 이런 창호 재료를 쓰다 보니까 습기가 밖으로 못 빠져나갑니다. 한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기 부족으로 가다한 습기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조체 열적 특성이라는 것은 아파트는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유리나 금속이나 이런 샤시 종류들이 많죠. 이런 재료의 열이 잘 이동합니다. 그 반면에 한옥의 경우는 나무라든지 흙볕돌 이런 것을 이용했습니다. 열 전도율이 열적 특성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공 불량이라든지 단열재가 연속되지 않는 그런 이런 불안정 시공이라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시공 직후의 미건조 상태에 따른 결로입니다. 지금 현재 콘크리트잖아요. 콘크리트나 모르타는 습식공법이에요. 물을 사용하는 구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어느 정도 건조되고 나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사기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아파트 입주 가능한가 싶은데도 입주하죠.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올림픽 하는데 공사하는 거 보면 뭔가 하면 과연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데 나중에 개최합니다. 이래 보면. 그래서 타이트하게 공정이 짜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거죠. 충분히 건조가 돼야 되는데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서두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내부에 있던 습기가 실내로 방출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옥에는 보통 저걸 처해지도 토막방수 개념으로 도료를 칠하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실내, 따뜻한 실내 쪽으로 습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지에 곰팡이 같은 것이 빕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결로는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원인 제거 방법, 원인은 사실상 이거죠. 가다한 습기 발생으로 생깁니다. 습기 발생으로 생기고, 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이 실내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이 습도를 낮춰주는 것, 공기를 갖다 실로 배출하는 거죠. 습기를. 그런 방법이 있고, 난방을 해서 실내 표면 온도를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세부적으로 이제 보실 때 이겁니다. 결로에는 이제 표면 결로하고 내부 결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표면 결로라는 것은 이거죠. 뭐 이 벽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유리 표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내 표면 온도, 자, 보통 이 실내 표면 온도가 실내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아요. 보통 이렇게 되면 실내 공기 노점 온도가 높은 겁니다. 공기 노점 온도가 높게 되면 이 표면에서 실내 표면, 뭐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표면에서 결로가 발생이 되죠. 이렇게 되면 표면 결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표면 결로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방지 대책으로서는 반대로 해 주시면 돼요. 이 표면에서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 결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실내 표면 온도를 높여 주셔야 됩니다.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해줘야 됩니다. 노점 온도보다 높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표면 온도는 높여주지만 공기의 노점 온도는 낮춰주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 표면 결로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를 올리는 방법은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난방을 해주는 거예요. 난방. 자, 난방을 해서 난방을 하면 실내 공기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공기가 이 표면에 열 전달되면서 표면 온도를 올려주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열재 시공을 해가지고 단열재 시공을 해서 열관률 저항이 큰 이 단열재를 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벽체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이 단열재를 갖다가 공사를 해줘서 차가운 외기가 들어온 것을 차단해 버리면 요 표면 온도, 콘크리트 구조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단열재를 시공을 해주는 이런 방법이 표면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이 표면을 가열하는 방법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차의 이 뒷유리 생각하시면 돼요. 차의 뒷유리 보면 열선을 넣어놨죠. 그래서 가열해서 표면을 온도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 자, 이 노점 온도는 이 습도하고 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은 이런 것이죠. 자, 이제 실내 이 수증기 습기를 갖다가 실외로 배출하는 거죠. 습기를 실외로 이 배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배출하는 방법은 자, 이런 방법이죠. 자기는 환기 횟수를 많이 해줘서 이제 교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습기를 밖으로 빨아내는 기계 환기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대표적으로 욕실에 우리가 환기팬이나 주방의 후드 같은 걸로 습기를 밖으로 빼내는 방법이 있죠. 실외로 배출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환기 횟수를 갖다가 많이 해주는 거, 증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될 겁니다. 증가해 준다. 아니면 기계 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추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제적으로 제습기를 우리가 사용한다든지 제습기를 사용해서 노점 온도를 갖다가 낮춰주시면 되겠죠. 습기를 제거해서. 자, 그리고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를 낮추는 건 실내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거죠. 실내 이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억제하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족관 이런 걸 설치하지 않는다든지, 집에 사실 수족관은 보기 좋게 해놨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 이제 수족관 도는 것은 풍수 지리 학상은 좋지 않습니다, 원래.
습한 것은 좋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 3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밑에 이제 열교 현상 부분에 대해서 해놨고, 열적 취약부로 열의 이동이 자, 열교 현상이고요. 이때, 그럼 열교가 발생이 되면, 이 단열 성능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로 현상은 실내 온도가 자, 높을수록 온도차가 실내외 온도차가 클수록 보통 심해집니다.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심해지죠. 그런데 열은 높을수록 심하지만 저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면 돼. 저항하고 열 관류 저항이나 열 전도처 저항값이 크다는 것은 열이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항값은 적을수록 우리가 심해집니다. 저항이 적다는 것은 단일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항값이 크다는 것은 단일지 종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에 자, 이 캔 맥주 했을 때 캔 표면에서는 결로가 생기지만 아이스박스 표면에서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스박스는 자, 우리가 단일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열관류장이 큰 재료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분 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결로에 대해서 다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결로라는 것은 이 개념이 내부 결로입니다. 자, 구조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습기가 투습을 해버리면, 이 습기가 이렇게 투습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이 결로가 생기는 것을, 자, 우리가 내부 결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부 결로가, 자, 발생되는 것은 투습 때문에 생깁니다. 그럼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습을 방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실내측에다가 방습층을 설계를 해 줘야 돼. 방습층 또는 방습막이라고도 칭합니다. 방습층을 설치해서 습기의 투과를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내가 됐을 때 이제 방습층은 실내측에 설치를 해 줘야 실내측 중에서도 저온부, 고온부 나누죠. 고온부에다 설치해서 자, 이 습기를 투과를 방지해 줘야 됩니다.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 방습층은 내부 결로 방지 대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부 표면 결로 방지 대책이 아닌 내부 결로 방지 대책 개념이 된다. 그럼 대표적으로 주방의 타일이 방습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습층은 주방의 타일을 연상하시면 돼요. 주방의 타일. 그러면 아파트의 주방에 자, 이 타일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됩니다. 주방이나 욕실의 타일, 이것이 방습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로 방지 계획 나옵니다. 그래서 단열 계획 및 시공 계획을 완벽히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가 불연속된 부분이 있으면 거의 결로는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겨울철에 어떤 표면을, 외부 표면을 이렇게 만졌을 때 실내에서 차가운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결로가 생기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차가운 부분은 단열재가 사용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기는 잘해줄 수 있죠. 한기가 많다는 것은 결로가 발생하기 어려워지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한옥돌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자, 사실 구멍도 많이 났죠. 틈새 바람도 심했습니다. 틈새 바람이 심하다는 것은 실내의 수증기가 실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호지 자체는 습기가 투과해 나갔죠. 그래서 추우니까 이제 전에 그 창호지 문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바람을 막아주는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비닐로 하니까 결로가 생겨서 거기서 습기가 투과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창호지 있는 있죠, 그 문살에 막 저기죠 습기가 생겨가지고 막 안 좋죠. 물 생겨가지고 나무 썩고 이런 사건이 생기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난방에 의한 수증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주면 된다. 왜? 습도가 높으니까 생기니까 수증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벽체 열 관류 저항은 크게 해야 돼요. 자, 주의할 것은 열 관류 저항은 커야 되지만 벽체 열 관류율은 적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방지하기 위해서
열관류 저항. 이것은 커야 돼요. 열관류 저항. 저항은 열을 못 빠져나가게 하는 작용이 저항이죠. 그래서 벽체 열관류율은요. 이것은 적어야 돼. 율은 적어야 되지만 저항값은 커야 돼요. 이래야지만 사실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를 이제 벽체에서 10cm, 보통 10cm 띄우기 힘들면 조금 5cm 단은 띄우세요. 자, 이 장롱 같은 걸 바로 가구를 벽에 딱 부착해 놓으면요. 이 결로가 잘 생겨요. 특히, 이웃집 이사 갈 때 세대간 경계벽은 단열재가 공사가 안 됐습니다. 이웃집이 문을 열어 놓으면요. 거기가 열교 부위가 됩니다. 연방을 안 했을 때. 그래서 거기가 바로 그 다음날, 그날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며칠 비워놨다가 들어와 버리면 이제 결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장롱. 그래서 비싼 장롱에, 나중에 곰팡이 피고 이런 문제가 썩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측 벽에 방선막 설치하는 것은 내부 결로 방지 대책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실내 측 벽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 높게 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거부터 먼저 기출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로는 3번 정도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이 방섭청 방석막 개념 이거 가지고 2번 기출을 했고요. 이제 방지 대책 가지고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결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욕실에서 샤워를 할 때 거울 표면에서 성에가 끼죠. 그것도 결로입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결로죠. 가대한 습기가 막 샤워하면서 생기다 보니까 거울 표면에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흐르면 없어지죠. 그런 것을 보통 일시적인 결로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58페이지 급수설비적인 측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설비. 자, 이 급수설비는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것이 급수설비입니다. 급수설비는 기본 2문제가 배분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현대화 될수록 물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면 잘 살수록 옛날에 못 살 때는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좋아지면 물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물 잘 사용하지 않죠. 샤워도 잘 안 하고, 중국도 요새 자꾸 이제 돈을 벌으니까 물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급수는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용수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가 물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는 사실 1번 나오는 상수만이 아니고, 자, 윗상자, 자, 물숫자 써서 상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사실 상중하, 상수, 중수, 하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상중하 3가지 개념으로 합니다. 그러면 상수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처리한 거예요. 급수 처리를 해서 일정한 깨끗한 물로 만들어준 게 상수 아닙니까? 그러면 수돗물의 경우는 상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수를 갖다가 이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이제 더러워진 물을 갖다가 버리잖아요. 버린 물면 사용하고 버린 물이 하수가 아래하자 물수자 하수가 되는 겁니다. 사용하고 버린 물이 하수고, 그러면 그가주로 이거죠. 그래서 배수관을 타고 이제 하수는 이제 내려갈 거 아닙니까? 내려가면 이 하수를 재처리해서 공급해준 가운데 중자 물수자 중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처리해서 우리가 공급해주면 중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중수는 일반적으로 음료용이나 이런 걸로 공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청소용이나 이런 거, 청소용이나 아니면 대변기 이런 세정용이라든지 대변기 세정용이나 아니면 살수용 같은 자병수로는 살수용이나 이런 자병수로는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이 상수 가지고 음료수나 뭐 조리용 같은 음용수로 많이 공급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건물이냐 대규모 건물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소규모 건물에서는 이거죠. 음용수,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조리하는 이런 음용수나 아니면 이런 잡다한 다른 용도로 세는 이 자병수가 다 상수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상수를 이용을 합니다. 상수를 이용하고, 그런데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자, 일반적으로 물의 사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용수는 대규모는 상수로 공급을 해주고 상수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자병수는 대규모 건축물은 이것을 중수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규모가 커지죠. 그런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병수를 따른 중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중수는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중수는 음용수로 공급해서는 안 되고, 이런 자병수로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중수의 개념은. 그런데 그래서 중수를 음용수로 조리용이나 음용수로 공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중수의 개념은 상수도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수도관의 별도의 배관으로 공급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측면을 자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용수와 자병수 사용 비율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건축물에 장기간 거주하면 보통 자병수의 비율이 증가가 되고요. 단기간 거주하게 되면 보통 그때는 보통 이 음용수의 비율이 증가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사무소 건물의 경우는 자병수 사용 비율이 많은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텔, 병원은 음용수 사용 비율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질적인 측면, 수질에서는 앞전에 먹는 물의 수질 기준 가지고 19회 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수질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물의 경도 개념이 나오고 있죠. 자, 물의 경도는 물 속에 녹아있는 이런 마그네슘이라든지 또는 칼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아연 등 이런 것이 물 속에 용해되죠. 녹아 있습니다. 그럼 이 양을 갖다가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것이죠. 탄산칼슘으로 한산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CaCO3로 한산 표시한 것, 이것을 물의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나눌 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탄산칼슘 함유량으로 이 경도로 나누게 되면, 자, 그래서 보통 물은 가장 경도가 낮은 극연수가 있고 연수, 적수, 경수에서 이렇게 네 가지 물로 나눕니다. 경도로 나눴을 때. 그러면 이때 자, 밑으로 올수록 경도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자, 이 경도가 높은 물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경수를 우리가 센 물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연수를 단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누용해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연수였죠. 그런데 비누용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센 물인 경수다. 그래서 이제 지하수나 우물물 이런 것들은 거의 경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때 그래서 이제 극연수는 보통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극연수는 연간이나 정류수 또는 멸균수라고도 하죠. 연간이나 이런 항동간, 노쇠간, 항동간을 침식시킨다는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연수가 비누용해가 잘 되는 물이죠. 그래서 이제 연수가 일반적으로 얘가 보일러 용수죠. 그래서 보일러 및 이런 세탁용수로 적답하죠. 세탁용수.
그래서 보일러 용수나 세탁 용수로 적합한 것이 바로 연수가 된 비누 용해가 잘 이루어집니다. 때가 잘 빠지죠. 근데 경도가 높은 물이 경수다. 자, 경수는 이제 급수 처리해서 연수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지만 경수를 바로 사용하면 보일러에 사용했을 때 스케일의 원이 됩니다. 보일러 사용 시 스케일 발생이 되죠. 물때가 발생이 됩니다. 스케일 발생이 생깁니다. 스케일은 물때를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칭합니다. 물때. 그럼 이제 스케일 발생으로 인해서 보일러 면에서 전열 효율이 떨어져요. 이 전열 효율 저하를 가져와요. 때가 꼈기 때문에 전열 효율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일러의 가열 원인이 되죠. 보일러 가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명 단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보일러 수명 단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로 인해서 보일러의 코코나 같은 작은 구멍에 막힘 원인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또 배관의 부식이나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보통 경수를 보일러에 사용할 때는 급수 처리해서 경수의 연화법을 써서 우리가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측면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359페이지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이 나와요. 자, 여기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여기 책에 갖다 놓은 건 제가 일부분만 갖다 놓고 실제 몇 페이지에 됩니다.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이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즉 제가 심미적 영양물질에 관한 기준만 갖다 놨어요. 다른 것은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근데 답은 여기서 됩니다. 앞에가 거의 답을 유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미적 영양물질은 나중에 갈림 실무 체계에 심미적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심미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감으로 느끼는 부분이 심미적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서 앞전에 경도 가지고 다뤘었죠. 그래서 이 경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1000이죠. 조건이 없으면 1000입니다. 자, 이 1000 mg per 리터 ppm을 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리터 이거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럼 넘지 않을 것은 넘지 아니할 것. 그래가지고 이하다 이거죠. 넘지 아니할 것은 이것은 이하로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수돗물은 아니다. 그래서 앞전에 수돗물 조건으로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수돗물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돗물이 너무 많으면 안 좋아하죠. 그래서 수돗물은 300이고 300. 그리고 먹는 이런 해양 심청수의 경우는 자 1200이 됩니다. 1200 개념이죠. 그래서 이걸 넘지 않도록 한다. 앞전에 이제 지문에 이거죠. 수돗물 가지고 나왔죠. 문제가 수돗물이었어요. 수돗물. 그래서 경도적인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순수와 관계없이 해드릴게요. 정발 잔유물. 자, 이 정발 잔유물은 물을 끓이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정발 잔유물이죠. 이거는 500이죠. 500이고, 그러면 여기 1000이고 500이고 수돗물이 300이라겠죠. 300. 그리고 염소이온, 물속에 용해되는 염소이온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염소이온이 체크가 안 되는 것은 염소소독에 의해서 염소이온이 다 날아갔다는 거죠. 그럼 미생물이 번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염소이온은 자, 이거 250이 됩니다. 250 넘지 않대야 되죠. 자, 결과적으로 밀리리터 퍼 리터 있죠. 밀리리터 퍼 리터는 결국 이 ppm 단위입니다. ppm. 그래서 1500, 300, 250 이렇게 됩니다. 같은 단위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도는 5도였죠. 색도는 5도였고. 근데
탁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이 탁도. 탁도는 물에 흐린 정도, 색이 있는 정도는 색도죠. 탁도는 흐린 정도입니다. 그래서 탁도는 1NTU 이하 되는데 1NTU. 근데 이것은 수돗물의 경우는 0.5NTU가 됩니다. 그래서 탁도는 1NTU 개념이 기본이고 수돗물 때. 자, 이겁니다. 별도로 이렇게 주어지면 주어진데 별도로 하시고요. 이렇게 주어진 것은, 주어지지 않는 것은 공통이에요. 그러면 먹는 물이 사실 수돗물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하다는 거다. 여러분들 보시면 생수도 팔죠. 해양심층수도 팔고 종류는 다양해요. 먹는 물이. 수돗물이 꼭 먹는 물은 아니죠. 그래서 먹는 물은 나머지는 공통 항목이고 별도로 주어지는 것은 별도다. 이겁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세제의 개념은 세제는 0.5가 되죠. 0.5. 그래서 세제가 굉장히 적습니다. 세제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게 수치가 커지면요 덜 위험하다는 거고, 이 수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몸에 해롭다는 겁니다. 세제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탁할 때 세제 너무 많이 넣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세제고, 그 다음에 수소이온 농도, 이 폐하, pH는 어버이날 5월 8일이 바뀌면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물의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샘물이나 먹는 샘물이나 먹는 공동시설의 물의 경우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물이 주어졌다. 그럴 때는 pH 4.5에서 9.5가 되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총 이 7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7가지. 그래서 앞전에 이거 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수돗물인데 1000 이렇게 해야죠. 수돗물은 300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법이 나오는데, 세 번째 정수법. 정수법은 종합문제 지문 형태로 나오고 있죠. 나온 것은 5회 때 한번 종류가 한번 출제되고, 그 이후로는 종합문제 지문 형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침전법은 물보다 묵은 건 까란층으로 찌꺼기는 것을 침전법이 있는데, 자, 침전법은 중력 침전법하고 약품 침전법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죠. 그러면 약품 침전법을 급속 침전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마나 홍수가 졌습니다. 장마나 홍수가 지게 되면 물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그 물 속에 점토와 같은 미세물질이 다량 부유되어 있어요. 이것을 빠르게 침전하기 위해서 응집제를 투입을 하죠. 그래서 보통 항산 반토, 항산 알루미늄이라고 하죠. 항산 반토, 항산 알루미늄이죠. 이것을 응집제로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응집제를 투입해서 빠르게 침전시키는 것이 약품 침전법 개념이 됩니다. 자, 여가는 그러는 거죠. 자, 여가 방법은 완속 여가야 급속 여가는 이겁니다. 모래층, 사층의 두께를 다르게 해서 물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 급속 여가고, 그럼 두께가 얇아야지 빨리 통과하겠죠. 두께가 두꺼워지면 완속 여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폭기는 원래 폭기법이란 폭기는 원래 공기 중에 물을 뿜어주는 게 폭기입니다. 폭기의 개념. 그리고 반대로 오수와 같은데 물속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도 폭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속에 용해된 수산화 탄산 제1철이나 수산화 제1철이나 항산 제1철 같이 물에 용해된 철은 걸러지지가 않아요. 여가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기하고 접촉시켜서 이 불용해성 철을 갖다가 용해성 철을 갖다가 불용해성 철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해성 수산화 제2철로 만드는 것이 바로 폭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목적은
불용해성철로 만들어야지 여가에서 걸러서 제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폭기법은 이 철성분 제거하기 위해서 불용해성철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가스는 암모니아나 이런 거 있죠. 이런 유해가스를 발산하기 위해서 이 폭기법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폭기법은 철성분 제거라든지 이런 유해가스, 물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의 이 발산을 위해서 하는 법이 폭기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멸균법. 자, 멸균법은 이 미생물균 박테리아를 갖다가 이 살멸시켜야 되겠죠. 여기서 살균하기 위해서 이 멸균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멸균법에는 일반적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그거를 많이 쓰죠. Cl2 염소를 직접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소규모일 때는 뭐 표백분이나 클로아민 이런 것을 써야죠. 이때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 측면 기억하시고, 염소를 투입했는데 물에 악취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물속에 벤젠이 아니고 물속에 페놀이 이제 함유되어 있으면, 염소 소독을 하면 물에 악취 발생이 생깁니다. 물에 악취 발생이.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수의 연화법은 이것이 경수의 연화법이다. 경수를 연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경수의 연화법적인 측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을 끓이는 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경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공업용사와 같이 다량의 이 연수를 만들 때는 생석회를 우리가 석회를 이용하죠. 소석회를 이렇게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법 종류는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정수 과정,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지하수를 채수해서 깔아앉힐 거 먼저 깔아앉혀 침전시키고, 그 다음에 폭기해서 여가해서 우리가 멸균해서 급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구성 순서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구성 순서. 자, 이 상수도 구성 순서에서 뭐 그 순서 정도 알아둡시. 뭐 치수를 가장 그래서 보통 이 치수장이 있죠. 치수장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이 있죠. 물을 알맞게 만드는 정수장 개념이 있고, 물을 나눠서 공급을 분배를 하기 위해서 배수지가 있고, 일반 여러분들 건축물이 있는 거죠. 빌딩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장에서 이 치수를 해요. 치수. 자, 원수를 갖다 치수하죠. 이때 치수한 물 원수를 갖다가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도수라고 하죠. 도수란 용어를 씁니다. 도수. 자, 그리고 정수장에서 물을 목적에 알맞게 만드는 정수를 합니다. 정수한 물을 배수지에 보내주는 것을 송수라고 하고, 배수지에서 물을 분배를 하겠죠. 분배하는 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로 급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상수도의 구성 순서, 공급되는 순서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급수량과 급수압력은 뭐 거의 시험에 많이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룰 수 있는 게 계산 문제가 좀 남았는데, 뭐 일반적으로 거기 보시면 364페이지 급수압력 부분이 있죠. 뭐 이거 중에서 샤워 가지고 냈었습니다. 그래서 샤워나 자동 밸브, 세정 밸브 이런 것은 0.07메가파스칼, 0.07메가파스칼 이상의 수압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제 급수관 강경 결정에 대해서도 시험이 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 연결 간의 강경에 의한 결정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강균등표에서 결정하는 것이 있고, 마찰 지향 선도법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가장 나중에 낸 것이 바로 마찰 지향 선도 이항이죠. 이 부분을 마지막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급수량 산정과 관련된 거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시험에 나왔죠. 급수량 산정. 원래 이 급수량 산정 개념이 급수 설비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급수량 산정 개념이 됩니다. 급수량 산정. 그래서 이 급수량 산정은 일일 급수량 산정을 먼저 하겠죠. 일일 급수량. 일일 얼마나 사용하나? 일일 급수량 산정. 일일 급수량 산정은 쉽게 사용 인원수에서 구하는 방법도 있는 반면에 위생기구수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생기구수에서 구하든 우리가 사용 인원수에서 구하든 다 곱하면 돼요. 일일 급수량 산정은 다 곱해 주시면 돼요. 주어지는 수치 곱하면 됩니다. 근데 시간은 곱하면 안 돼요. 시간은 안 됩니다. 시간은 제외예요. 일일 급수량 산정에 시간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은 제외하고 퍼센트는 수치로 시게 돼. 그러면 90%였다. 예를 들어서 뭐 70%였다. 그러면 0.7이에요. 100%가 1이니까 대입을 할 때만 주의하시면 되죠. 일일 급수량은 곱해서 산정하면 돼요. 급수량은 부하량이니까 부하량은 곱해서 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구하는데, 자, 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은 일일 급수량을 곱해서 계산하잖아요. 일일 급수량을 산정을 했다. 그럼 일일 급수량을 건물의 사용 시간으로 나눈 거. 그럼 10시간 사면 10시간 나누고 8시간 8시간 나누면 되죠. 그것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개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은 우리가 위의 시계에서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에다가 이걸 위에서 구했잖아. 여기 1.5에서 2배를 하면 이것이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 개념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한 3가지 정도는 혹시나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일일 급수량은 그냥 곱하시면 돼요. 나온 대로. 근데 주의할 것은 시간은 곱하면 안 돼요. 시간이 주어진 것은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퍼센트 백분율이 나오면 수치와 시기라는 거, 그것을 조금 주의해서 봐두면 되죠. 가장 먼저 나왔던 게 363페이지 1인 1일당 급수량이 있죠. 이 대소 다루는 걸 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상단에 거기 표 하나 있죠. 기구의 동시 사용률. 자, 이거는 위생기구수로 구할 때 동시 사용률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보통 하나나 2개까지는 100% 동시 사용률을 봐주는데 3개일 때는 동시에 사용될 확률이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5개일 때는 70% 되죠. 그러면 4개하고 그러면 3개하고 5개 사이가 80, 70%니까 중간 사이 4개는 75%가 되시면 되죠. 10개일 때 53% 개념이 됩니다. 동시 사용률. 그래서 이제 위생 기구 수에서 일일 급수량을 구하면 그럼 기구당 사용 수량에다가 기구 수를 곱하되 동시에 사용될 확률인 동시 사용률을 곱해서 위생 기구 수에서 일일 급수량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급수 방식에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